네,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요거에 대해서 사실 진짜 너무 용어도 어렵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요거 좀 오늘 공부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좀 해야 돼요. 우리. 태형 사태도 좀 우리가 이해 좀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기 좀 창피한 거. 그렇잖아. 그런 거 있잖아. 한데 한데 그렇구나. 근데 몰라 뭔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데. 자,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저도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되게 오랜만에 써본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됐나? 한창 기업 구조조정 많이 할 때 진짜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근데 사실 정프로님이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쓰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쓴다는 표현이 정말 틀리지 않은 게 실제로 이거 취재하는 기자들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고 쓰는 기자도 사실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기자들끼리도 서로 알아요. 서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아는구나. 네, 그리고 저기는 아는 기자, 저긴 모르는 기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취재원들도 알아요. 저 기자는 알고 쓴다. 저 기자는 저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쓴다, 모르고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업이 망하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해 주면 이제 큰 사고 나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퍼즐을 뿅 던집니다. 그럼 퍼즐을 딱 받아가지고 그 딱 맞는 곳에 딱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재원들도 뭐 그러던데 그리고 딱 넘어가면은 그거 가지고 또 상황을 또 만들어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의 압박들이 불법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위헌적인 요소들. 그래요? 예, 그게 뭐 누군가의 뭐 사적 재산권을 뭐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막 정치 권력과 금권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게임이에요. 일단 건설사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그 악권 채널에서 준비했던 쇼츠 한번 같이 보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쇼츠. 네. 쇼츠의 명가죠. 집담한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미완공으로 흉물이 된 건물을 뜻하는 난헤이러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개발을 중단했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지방정부에선 쉽게 사전 판매 허가를 내줬었는데요. 원래는 공사 중인 아파트를 선분양해 사업자금을 마련했지만 경기 침체와 팬데믹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사가 중지됐어요. 결국 돈을 내고 선분양을 받았지만 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실제 중국 시안에 있는 한 미완공 아파트에는 300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어요. 전기, 가스, 수도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그들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공용 주방에서 요리하고 임시로 지은 야외 화장실을 이용하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3.85%나 된대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와 은행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 올해 연말에는 따뜻한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건설사 망하면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 망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건설사는 어차피 뭐 책상에 전화기 책상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건설사 망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서 건설사가 그럼 집담한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저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선분양권,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지어줘야 되는 건설사가 나자빠진 거잖아요. 그럼 나자빠진 애를 데려다가 내 권리를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해봐야 난 모르겠어요. 뭐 파산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사장 미장 시키고 부장님 타일 시키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실 때입니까 지금? 그럼 저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뭐 자기가 마저 짓든가 아니면 지을 다른 회사 데려오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건설사 따로 고르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 철근 시멘트 납품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음 다 끊어놨을 건데 그거 못 받으면 그거에서 망하면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며? 아니 건설사는 그럼 뭐 이게 입주자들, 계약자들 저 무슨 하청업체를 다 인질로 잡고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프로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왜 인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따 등장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저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입주 가구가 30가구 이상 되는 선분양 같은 경우는 나라의 공기업이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저렇게 되면은 어차피 보증을 대신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걸 허그가 떠안게 돼요. 허그 대한주택보증. 예. 거기가 이제 사업권을
뺏어서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유지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상황은 안 생길 겁니다. 그 태양건설의 뉴스를 좀 이해하려면 빚잔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빚잔치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어떻게 대마불사가 발생하는지 네. 그리고 태양건설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은 빚쟁이들이 와서 막 달라 그러겠죠. 담보가 있으면 담보 처분을 하고 신용이면 멱살을 잡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 빚쟁이가 한두 명인 경우에는 와서 멱살도 잡고 뭐 거기서 뭐 노트북도 가져가고 뭐 책상도 가져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태양건설만 하더라도 거기에 채권단에 들어온 기업에만 400여 곳이 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400곳이에요? 예, 그냥 기관으로만 400곳.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빚쟁이들끼리도 줄 서서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뭐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뭐 너도 나도 막 가져갈 거라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뭐 되겠어요?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이 그 뭐 빚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도들이 있어요. 가장 깔끔한 방식은 빚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뭐 채권자라는 거는 권리자잖아요. 네네네. 권리는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거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서 판사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 어차피 다 나눠 먹어봐야 뭐 한 10분의 1밖에 못 나눠 먹으니까 90%는 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니네 권리 90% 삭감하고 10%씩 나눠 가죠. 요게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그런 사람 나오겠죠. 아 저는 이 집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갑니다. 뭐 저는 이 집이 없으면 집을 못 삽니다. 뭐 저는 이 집이 없으면 제가 부도가 납니다. 그런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양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뭐 누구는 안 급하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뭐 있고. 순서대로 그냥 주겠지 뭐.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에 법원을 중심으로 한 회생 절차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하는 건데 네. 이 절차는 가장 깔끔합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요 절차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기업이 지금은 조금 힘든데 기업이 망한다는 건 장사 못해서 망하는 기업은 없어요. 빚 못 갚아서 망하는 거지. 근데 내가 돈 잘 벌고 있는데 오늘 갚아야 될 현금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망했다고 해서 그냥 또 망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1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은 100만 원이 없어요. 법원이 뭔 돈이 있다고 거기다 돈을 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빚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얘 상태를 좀 파악해보고 얘가 좀 살아날 것 같아. 네. 잘만 관리하면 살아날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한 10%씩만 좀 깎아주면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은 야 우리 다 같이 10%씩 깎아주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율협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00%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채권자들이. 예. 예.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안 우리 돼요. 아들 네네. 장가 보내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협약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협약으로 된 경우의 사례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대우조선 그거는 은행들이 다 나 이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나 이거 안 하겠다. 안 받아도 돼도 안 하겠다. 이거 다 떨어져 나가서 남은 채권자가 뭐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100% 동의가 되죠. 거기는 형황오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요런 건 100%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75%만 하는 게 워크아웃이거든요. 그럼 75%가 한다면 다시 한번요. 워크아웃은 예. 정확한 정의가 그러면 기업이 뭐 채무 같은 걸 잘 상환하지 못할 때 예. 요거를 잘 상환할 수 있도록 매니징하는 일? 요게 이제 워크아웃이에요? 그게 빚잔치고. 요건 빚잔치고. 예, 빚잔치 중에서 네. 강제로 법원이 그냥 딱 잘라서 하는 거. 네. 그게 기업 회생. 기업 회생이고. 이게 제일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자율협약은 빚쟁이들끼리 네. 다 모여서 야 우리가 최대한 많이 뽑아 먹으려면 이렇게 해보자. 예 이렇게 그게 이제 해보자. 자율협약. 자율협약. 네. 근데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빚쟁이가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럼 나만 돈 빼가요? 안 되죠. 그럼 다른 사람도 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75%만 동의를 하면 나머지 25%를 강제로 따라오게 만들어놓은 법이 기업 구조조정 促진법이에요. 그게 이제 워크아웃이에요?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은 없겠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아냐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법원에서 야
다 해체하고 뭐 아니 근데 이거 기자 중에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 실력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권수로만 아는 겁니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5%라는 숫자가 되게 묘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일단 기축법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기서 좀 기업을 좀 워낙 많이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구조조정을 하고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좀 죽여야 되는데 살릴 놈 죽일 놈 할 거 없이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빚쟁이들 다 불러놓고서 야 살릴래 죽일래 그랬더니 나는 네 돈 못 받으면 죽는다. 다 이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75%는 1인 1표로 해서 75%야 아니면 채권액 기준으로?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난 이거 받아가야 돼요. 난 이거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법정 관리 다 집어넣으면은 법정 관리 들어간 기업하고 누가 거래를 하겠으며 누가 거기다가 납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75%라는 기준이 왜 묘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은행을 얼추 모아보면 75%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금융권 항상 그렇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중간한 만만돌이들은 좀 빠지게 그냥 두고 은행만 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되나? 그럼 은행이 워낙 큰 돈을 빌려주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은행들은 그러니까 태형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대충 예전엔 더 심했어요. 이게 워크아웃 제도가 조금씩 변했는데 그 변천사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은행은 복잡하고. 많이도 빌려주지만 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주도할 때 은행은 다 찬성해주잖아. 김 프로님 말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거기서 딱 들어가서 은행들 쫙 동원해가지고 야 여긴 살리자 저긴 죽이자. 이게 과거에 지금은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과거에 이른바 모피아의 힘. 그러니까 모피아의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딱 은행을 동원해가지고 살릴 기업, 죽일 기업. 그걸 결정할 수가 있구나. 결정할 나라가. 수 있지. 야, 은행 다 합치면 몇 프로고? 대부분 뭐 한 75%. 그럼 그걸로 해. 그럼 30%씩 까고 1,000원씩 엠빵에서 내라. 요러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로비만 잘할 수 있으면 권력에만 잘 붙어 있으면 은행을 동원해서 그걸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저질로 돈을 막 많이 빌리고 뿌리고 막 이랬는데도 뭐 지금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나라의 지금은 안 그래요. 기재부 같은데 막 샤샤 이렇게 잘 해놓으면 거기서 은행 움직여갖고 이 회사 계속 살리게 할 수도 있고 예전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25% 동의하지 않았던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싫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해요? 기축법 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남의 재산권을 왜 그렇게 마음대로 침범하냐? 재산권이지, 그지? 예. 그래가지고 그게 헌재로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축법은 되게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은 맞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법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을 그냥 제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2001년에 만들어 갖고 벌써 이렇게 연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6번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기축법엔 또 어떤 묘한 매력이 있냐면 이게 그 이른바 매력이라고 표현하는 걸 좀 다양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좀 힘들어 보인다. 법정 관리 갑시다. 그래요. 담보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 뺏으면 딱 끝이 깔끔하게 그러니까 나는 딱 일단 담보 잡아놨으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그 상거래 채권 협력업체들 거기 다 망하거든요. 그건 모르겠고 난 담보 채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예, 너는 무담보 채권자. 그러니까 무담보 채권자는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움직인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 직접 움직이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실제로.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이 제도가 되게 어렵고 아까 은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나중에 감옥 간 분들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게 그러면은 그 협력업체들의 그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은행 담보 채권자인 은행의 채권을 보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협력업체들의 채권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 75% 결정 났어요. 예, 이제 예. 회사는 예. 그 해당 회사는 뭘 해야 돼요? 그때부터 75% 했다고 그냥 오케이 행복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뭐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채권자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야 너가 좀 할 수 있는 건 뭐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내놔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뭐 마음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와이프 재산까지 내놓을 것이냐 안 되지. 아들 재산 내놓을 것이냐
아버지 재산 내놓을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네. 그게 자구 노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까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인질이라 그랬잖아요. 네. 인질을 딱 뒤에 막 협력업체 직원 뭐 그리고 좀 더 큰 경우에 대마불사 같은 경우는 금융권 뭐 내가 안 갚으면 너 망해. 그리고 네. 내 채권 날라가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 다 냉각된다. 요거 가지고 그러면은 이익은 사유화를 할 수 있고 손실은 사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금융회사에서 받았을 때 그 금융회사 돈을 가져가다 쓴 거를 딱 그 누가 손해를 봤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쫙 사회화가 되니까. 불특정 다수로 사회화되는 거지. 뭐 금리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금리를 뭐 0.0001%씩 쫙 나눠서 깔면 이게 손실 본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 먹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네. 이런 공간이 기업 구조조정의 공간이에요. 네. 그럼 태형건설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방아쇠가 성수동 오피스 2 사업장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480억짜리 만기 돌아오는 채권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480억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요거 뒤에 갚아야 되는 것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것인가 더 뒤에서 멈출 것인가 그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저 뒤에 거를 못 갚겠다 싶으면 여기서 일단 만기상 무조건 받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만기 연장해 좀 저기서 터질 거니까 네. 딱 터지겠다 싶으면 먼저 가서 만기된 순서대로 받아가는 게 채권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사실 되게 이게 뭔가 음모가 있나? 이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이 판은 되게 그 은밀하고 그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좀 이상한 게 이 기초법은 아까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법이라 원래 이 법은 좀 선진국으로 갈수록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 법을 5분밖에 안 그래도 남았네. 해. 이거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시라. 네, 일단 진짜요? 해봐요. 예. 9시 넘어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시죠. 요게 이렇게 기초법은 좀 문제가 있는 법이어서 요거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럼 반값에 넘겨요. 그런 식으로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IMF 때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그만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양한 뭐 이렇게 그 구조조정 관련한 민간 섹터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워크아웃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건데 그래갖고 이 법이 지난 언제더라? 10월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졌다가 법이 없어져요? 예, 이거는 한시법이에요. 촉진법은 원래 그래요.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잖아. 촉진됐으면 없애야지. 그러면 이 법이 없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없어졌다가 갑자기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언제요 그게? 그게 통과가 되고 나서 시행이 된 건 12월 26일이에요. 작년? 예, 얼마 안 됐어요. 뭐야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그 성수동 대출 만기일이 언제냐면 네. 12월 18일이에요. 일주일 새. 그럼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18일이면 이미 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기를 10일을 연장을 해줬어요. 누가? 그 금융 빚쟁이가.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26일 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28일 날 신청을 했어요. 이거 이상한데? 신기하죠. 뭐지? 그러면 이게 기초법이라는 게 다시 갑자기 부활을 해가지고 네. 갑자기 처음으로 신청하게 된 사람이 태형건설이고 그 날짜도 원래 안 맞는 게 맞게 됐어요. 그러면 뭔가 뒤에서 이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태형건설을 살리려고 하는 건가? 나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증거는 날짜가 그렇게 없으니까 맞았다 이거죠. 날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태형건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좀 표를 같이 보시면 딜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TY홀딩스라는 데가 있고 네. 블루원 여기 골프장이에요. 네. 태형 인더스트리 여기는 뭐 그 화학물질 창고, 네. 곡물 창고 이게 네. 보통 그 부두에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이고 여기 사일로도 같은 계열입니다. 그리고 태형건설이 여기 있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BS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태형건설은 1973년에 윤세영 회장이 만든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태형건설이 참여하고 PF 있는 사업, PF 사업장 60개, 브릿지론 18개 뭐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살릴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의지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지가 있다라는 건 예. 올인, 내 거 다 걸고, 예. 요게 원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여기서 그러면 진짜로 TY 홀딩스가 태형건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채권단에서 우리가 좀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차피 장 시작하니까 네. 또 두 분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 네. 압권 채널에서 예, 이걸 마저 합시다. 압권 채널을 예. 그 오늘 1시, 12시 거기서 라이브를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어가서 보시게. 응? 일단락은 한번 지고 가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시간도 계정이 있어서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냥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론하면 또 모자라. 근데 뭔가 TY 홀딩스가 네. 태형건설을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거 빚 많은 거 그냥 가져가시고 우린 그냥 나머지는 그러면 난 SBS 갖고 살래요. 아. 이게 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아니 워크아웃 제도 만들었으면 우리 그냥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뭐 알아서 살려보쇼. 우린 낼 거 다 냈으니까 네네. 우린 뭐 낼 수 있는 거 조금씩 해갖고 낼 거니까 살려보쇼. 채권단들이 뭐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그거 뭐 이거 망하면은 뭐 협력업체들 뭐 피해보고 그러면은 좀 있으면 총선 아닙니까? 아. 그렇게 급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했네요.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요 스토리는 조금 이어서 네. 찬찬히 해야 돼. 급하게 마무리하다 보면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압권에서 음. 첫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합시다. 아, 팀장. 저희 PD가 없는데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PD는 우리 예, 예. 1시에 한다고요? 1시 오케이? 1시요? 12시 할까? 그 시간 시간 공지해 드릴게요. 아니면 차라리 저 아침 라이브 끝나고 하시는 끝나고 게 바로 낫나? 하든가. 예 한번 PD님하고 좀 상의해 네네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지해 드릴게요. 예, 또 장이 열리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네. 권순우 팀장님 고생 네. 많으셨고요.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기자 목숨이 몇 개길래 선동하냐는 거 보니까 야, 근데 이건 되게 충격적이다. 좀 내용이. 살려주십시오. 네,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